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웨어러블 ECG 임상적 활용이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사실 웨어러블 ECG는 그냥 전공의 시절이나 이럴 때 봤던 홀터 검사를 그냥 길게 하는 거로 단순히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게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프랙티스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 부정맥 분야에서는 제일 각광받는 심방세동을 건강검진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굉장히 익스펜전 하고 있고요. 뭐 몸에 붙일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결국 심전도하고 포토 플라티스모그래피 그 펄스를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피지컬 액티비티를 본다, BP를 본다, 뭐 잠 잘 잔지 보고 하트레이트를 본다, 뭐 하트레이트 심전도를 찍는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시그널들을 직접 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 판독이 돼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계속 많아지면은 결국은 약간 헬스 어세스먼트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려 저한테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면서 오면은 제가 환자분 증상을 들어보고 그럼 홀터 검사를 하고 봅시다. 지금 당장 가서 심전도를 찍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한테 오면 그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환자분은 어떤 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세스를 하고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환자가 가져올 겁니다. 선생님, 저한테도 지금 오는 환자분이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증 심한 분인데 석 달에 한 번씩 백과사전 한 장씩 들고 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 애플워치 가지고 지금 이만큼 찍었는데 정상인지 봐주세요. 그럼 또 보는 척은 해야 돼요. 어떻게 다 볼 게 어렵더라도. 근데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식으로 환자들이 직접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행위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병이 그 환자가 많아지고 그 정보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실제 그 중에서 쓸만한 정보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모바일 헬스 또는 이런 심전도들이 전부 다 AI하고 자꾸 물려서 발전하게 되는 그 원 중에 하고 결국 DEG의 프리밸런스가 확 증가하지만은 실제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 병이 있을 가능성은 떨어지는 식으로 앞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판별해낼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대략적인 인트로덕션 저 정도이고 그러면 각각의 기기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저희 부정맥 쪽에서 쓰는 거는 심전도 기반인 거 하고 그 다음에 포토플레티스모그래피 그냥 PPG라고 줄여서 하는데 그 두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심전도 베이스 디바이스를 보면은 제일 전통적으로 쓰였던 그 이벤트 레코더 또는 핸드헬드라고 부르는 그림인데 요 기계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얼라이브 코어 요거 하나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카디아 모바일이라는 기기인데 심전도에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에다가 손가락 두 개를 붙이면은 손가락 두 개 사이에 전기를 잡아가지고 리드 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렇게 다리 쪽에다가 손가락하고 세 개를 붙여서 양쪽 팔하고 다리 쪽 전기를 취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6개 정도의 심전도를 잘 만들어내는 요 정도까지 또 지금 발전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인 심전도 퀄리티는 괜찮은 편이지만은 증상이 있을 때 환자가 직접 찍어야만 그거 심전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atrial fibrillation 또는 PSVT 같은 다양한 심전도들을 잘 검출을 해낸다라는 점은 이미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제일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 웨어러블 ECG인데요. 웨어러블 ECG는 전통적으로는 이 지오 패치라고 하는 패치가 이미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상용화가 돼 있고 미국에서는 닥터가 오더를 내리면은 회사에서 환자한테 패치를 보내줍니다. 그럼 환자가 패치를 받아가지고 여기 붙여서 2주 동안 놔두면은 기록이 된 거를 다시 회사에 보내게 되고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다시 결과실을 받아서 의사하고 환자한테 보내주고 상담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잡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난립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는 에스패치, 뭐 모비케어, 휴이노, 에이티센스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싱글 리드 한 개 채널로 작동하는 패치라고 홀터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제 친구들 중에 개업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부 다 이거 좀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장기 모니터링 또는 홀터 검사 같은 것을 하고는 싶지만 설비 또는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개원가 또는 중소병원들에서는 사실 웨어러블 패치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걱정된 건 그거예요. 그 패치를 붙여가지고 심전도를 찍어왔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판독을 하며 해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경쟁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패치를 그냥 회수를 해서 보내주면은 그쪽에서 시그널을 전부 다 노이즈를 다 걸러내고 부정맥 있는 부분들만 다 선별을 해서 지금 같은 저희 전공이나 전임이 때 저희 쪽에서는 홀터 판독을 보고 하게 되는데 저희 테크니션들이 한번 걸러주면 저희가 판독을 하는데 대충 그 정도 회사 형태까지는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일부 회사들은 그 저희 부정맥 소사이어티에서 퇴임하신 교수님들을 영입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부정맥 전문의들이 직접 판독을 한 결과까지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환자 임상 정보 없이 그냥 심전도만 가지고 판독을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중소병원들에서 쓰기엔 사실 제일 좋은 기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사례 보면 70세 남자 리버 시로시스 있고 헤파텍토미 했던 분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싱코피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붙여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맥이 쭉 가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타카디아 프레카디아 신드롬이 돼서 저희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인데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의료기기로 인정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한은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팔에 그거를 팔에 손목에 한 개 전극이 되는 거고 그다음 손가락에 한 개 전극이 돼서 요 사이에서 리드 원 심전도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다음과 같이 심방세동이 잘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보면은 자동 판독은 심방세동이 났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P 웨이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이너스 리듬인데 잘못 오판독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겨나게 되냐 하면 아까 웨어러블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전극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싱글 패치로 된 것도 전극에 보면 그 표준 전극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심전도 전극에 보면은 실리콘 젤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상당히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품질이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핸드헬드나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하고 기기가 닿는 부분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필터를 굉장히 강하게 걸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QRS 웨이브만 잘 보이고 P 웨이브는 잘 안 보이는 이런 형태의 심전도가 대부분이라 아직까지는 판독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저희가 쓰는 11리드 심전도 자체도 컨투어 알고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뭐 LVH가 있다 없다 없기 때 MI도 아니다 LA가 크다 안 크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확한 편인데 리듬 다이어그노시스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보고가 많았고 실제 2000년대 초반에 저희 11리드 심전도를 가지고 했던 큰 연구들을 보면 사이너스 리듬은 잘 맞는 편인데 사이너스 리듬을 제외한 다른 다이어그노시스는 정확도 한 60% 수준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예전에 순환기 교수님들께서 이게 자동 판독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선생님들이 많으셨을 건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웨어러블 패치에 대한 판독도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워치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스마트워치가 회사들에 따라서는 거의 다 90%가 맞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좀 피폴이 있는 게 스마트워치의 보통 다이어그노시스는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사이너스 리듬, 두 번째가 AFib, 세 번째는 unclassified거든요. 그 90%란 이야기는 이 unclassified를 다 빼버린 이야기이고 unclassified를 판독을 잘못한 걸로 해놓으면은 센시티비티가 한 70, 스페시피시티는 80 정도 저희가 실제 진료실에서 보는 생각하는 그 정도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AFib으로 완전히 컨펌된 사람들이 그거를 애플워치에서 쟀을 때 노티피케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해 보니까 확실히 이 사람은 AFib이라고 의사가 진단했을 때 3분의 1은 AFib, 3분의 1은 사이너스 리듬, 3분의 1 인컨클루시브니까 이건 거의 진단적 가치가 없다고 봐도 되죠. 그렇지만은 이 심전도를 실제로 PDF로 뽑아서 잘 보니까 90% 이상 정확하더라, 이런 보고도 있어서 그 자동 판독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뭔가를 믿으면 안 되고, 자동 판독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에서 심방세도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요라는 환자가 온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을 길게 끌고 가거나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서 이게 진짜로 부정맥이 있는 것인지를 컨펌을 해주는 게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ECG 베이스가 아닌 기기들을 살펴보면 뭐 모든 기기들은 이 PPG라고 하는 그 포토 플라티스모그래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PPG 베이스의 디바이스들은 장점은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피부에 붙일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고, 뭐 요새 갤럭시 링이 나온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 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기기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들도 거의 대부분은 심방세동을 진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심방세동을 받는 원리는 이 PPG를 보면은 심전도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펄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게 사이너스 리듬일 때는 굉장히 레귤러하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의 변이도, 파란색 변이도를 보이는데, 심방세동이 되면 맥이 불규칙해지니까 그 불규칙해진 것을 플로팅을 해보면 이렇게 변이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 원리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의심이 되면 반드시 심전도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방세동 의심 시그널이 나오면 심전도를 여기 반지하고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싱글 리드 심전도를 찍을 수 있도록 이쪽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당히 정확하다는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이거를 사용했던 케이스 하나 보시면은, 환자가 팔피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자기가 이 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맥압이 갑자기 하나씩 쿵쿵 뛰는 게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요 기계 가지고 심전도를 찍어보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심전도가 찍혀서 나오게 되고, PVC가 심했던 사람이라서 뭐 약물 치료하면서 지금은 잘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썼을 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병을 찾아내는데 액티브한 롤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즈 자체를 진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장점이 되겠지만은, 이게 실제로 뭔가가 이상이 났을 때 환자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챌린지가 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병이 많아진 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병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 건 좋은 거지만, 이게 아직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했을 때 환자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현실에서 사용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환자가 쓸데없이 굉장히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석 달에 한 번씩 백과사전 들고 오시는 분처럼 이 가이드라인들에서도 보면은 이 AFib에 대한 스크리닝 또는 부정맥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 할수록 환자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특히 저는 진단이 확실한 사람들한테는 워치를 그냥 버리라 그러거든요. 절대 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안하시고 자기 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 워치 자체에 완전히 메모리 돼 버려서 생활 자체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워치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오판독이 날 경우, 또는 여기에서 뭐 언클래시파이드, 부정맥이 의심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과다하게 진단적 또는 치료적 툴들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기기들을 어느 정도로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포지션 페이퍼가 나온 바가 있고요. 일단은 증상이 있을 때 12전극 심전도를 당장 찍을 수 있다면 12전극 심전도가 제일 좋습니다, 진단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그게 바로 보이지가 않을 때는 매일 증상이 있으면 전통적인 홀터 검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으면 홀터나 심전도 패치, 먼슬리하게 있으면은 심전도 패치 같은 것들을 좀 여러 번 찍는 경우,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증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보통 지금 대학병원가에서만 쓰고 있지만 루프 레코더라고 해서 아예 피부 밑에다가 그 홀터 기계를 박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PPC 베이스드 디바이스들은 모두 다 지금 별로 권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PG에서 뭔가가 나오더라도 이거 현재로서는 심전도로 확인을 해야지 이게 병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맥 감시를 위해서는 심전도 기반의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일 많은 부정맥인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 심방세동 자체는 죽거나 급사하는 병은 아니지만은 요새 검진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스크리닝 프로그램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부정맥입니다. 70세에서 80세 되면 전 인구의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레피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아트리얼 컨트랙션 없어지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생기고 숨 찰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심방이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 안에 스테시스가 생기면 이게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 가능성이 일반인의 5배 정도까지 올라가게 돼서 이 사람들은 평생 항응고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스트로크가 생기면 굉장히 크게 와요. 심방 안에서 생긴 혈전이 한 방에 날아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로크, 데스, 다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이런 다양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고, 이게 또 초반에는 굉장히 짧게 나타나다가 점점점 퍼시스턴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페록시즈마를 할 때 찾아내는 게 중요하긴 한데, 또 이 페록시즈마 APM을 찾기 어려운 게 증상 없이도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시간만 딱 심방세동이다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리스크 팩터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2년 전에 애니제임 나온 건데, 이런 페록시즈마를 한 단계에서 진단되지 1년 이내 단계에서 환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해주면 스트로크나 하스피탈리제이션 같은 것들을 20% 이상 감소를 시킬 수 있다. 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의 의미까지 있어서 지금은 심방세동을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방세동이 진단된 사람들을 2주 정도 패치를 붙여봤을 때 이 사람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일에서 9일 정도, 일주일 이상은 홀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은 충분히 모니터링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2주 이상 가는 홀터들도 각광을 받고 있는 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무턱대고 스크리닝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4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애플 하트 스터디라는 걸 보면은 40만 명 중에서 2,000명 정도가 이상한 리듬이 있다라고 얼럿을 받았고, 그 중에 450명 정도가 패치 심전도를 해서 150명이 진단돼서 진단률이 0.02%입니다. 다이어그노스틱 1드가 이 정도면은 거의 검진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엠스탑스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패치 심전도를 4개월 간격으로 진단 당시하고 4개월 뒤하고 두 번에 걸쳐서 붙였는데, 7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의 코모비티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여보니까 진단율이 한 5% 정도 되고, 패치 심전도를 붙였을 경우 2~3배 이상 잘 체크가 되고 항응고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가더라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패치 심전도, PPG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심방이 빠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아트리얼 하이 레이트 에피소드라고 하고, 이 중에서 심방세동이 보통은 페이스메이커나 루프 레코더 같은데, 또는 우리 같으면 지금 PPG나 스마트워치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심방세동 의심됩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서브 클리니컬 AFib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확실하게 심전도로 진단이 된 것들만 저희가 심방세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모든 치료들, 특히 우리 보험 같은 데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은 클리니컬 AFib로, 그러니까 11리드 심전도나 홀터 모니터로 확실하게 확인이 돼줘야지만 심방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런 웨어러블 ECG들 11리드 피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PPG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혈압, 예를 들어 혈압계 같은 데서 요새 심방세동 시그널을 준 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환자들에서 찾은 심방세동이 과연 의미를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12전극 심전도에서 나온 클리니컬 AFib하고 똑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연구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루프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루프 레코더를 사용해서 이런 하이 리스크 인사 심방세동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비교를 적용을 해보니까 심방세동은 3배 더 많이 찾고 항응고제도 2배 이상 많이 썼는데 아웃컴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페일드 트라이얼이죠. 스크리닝에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스트로크 스탑 트라이얼은 뭐 어떤 연구냐면은 이렇게 핸드헬드를 2주 동안 매일 하루에 2차례씩 심전도를 찍어서 전송하도록 해서 심방세동을 찾고자 한 연구인데, 요거는 75세 이상의 사람들한테 2주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30% 정도에서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고, 여기서 항응고제를 썼을 때 4% 정도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28,000명을 스크리닝을 하면은 아주 보더라인하게 파셜 석세스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조금 피폴은 있는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서는 한 20% 이상 스트로크를 감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컨트롤하고 똑같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하이리스크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75세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보고를 준 바가 있고요. 노아 트라이얼은 올해 퍼블리시가 됐는데, 서브 클리니컬 AFib 있는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항응고제를 주고 안 주고 랜덤 해본 겁니다. 5분 정도만 서브 클리니컬 AFib 있으면은 전부 다 항응고제 써보니까 이것도 아무런 차이 없이 블리딩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이가 자꾸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심방세동이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데이즈, 아주 정상이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리스크 팩터 많아지면서 살짝 생기기 시작하다가 심방이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게 진행해서 퍼시스턴트 APB 되면서 스트로크 리스크가 쫙 올라간 건데, 결국 어느 정도 이상의 스트로크 리스크가 있고 환자가 고위험이 돼야지 스크리닝을 하고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단순히 웨어러블 뭐 혈압계에서 한번 심방세동 의심됩니다 이런 거를 모두 다 스크린을 해낸 거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스트로크가 생긴 사람들이 abnormal atrial substrate가 있으면서 스트로크가 되려면 결국 지금 atrial fibrillation인 게 확실히 도큐멘테이션이 돼야지 이쪽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거나 검진을 하는 거는 요 substrate가 있는데 AFib로 가는 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결국 리스크 팩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심전도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심전도상 어떤 파인딩들을 보이면 이런 것들이 AFib이 더 많이 생기더라. 특히 N수를 굉장히 크게 해서 몇만 명 이상의 심전도를 봐서 AFib이 잘 생길 심전도를 구분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들은 계속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올해 퍼블리시 됐던 유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75세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시스테믹 스크리닝,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서 심전도를 찍어볼 것을 2A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다 정도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부정맥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은 권고 수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근데 저게 된 게 없습니다. 확인증 된 게 없고, 인터미턴트 ECG를 2주 동안 하루에 2번 정도 찍는 거,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파셜 석세스 했던 연구에서 나왔던 그 연구 결과만이 지금 유일한 포지티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한다면 개인적 의견은 어차피 2주 정도 스크리닝을 할 거면은 그 웨어러블 ECG를 쓰는 게 가격 대비 비용 뭐 가성비 면에선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 같은 경우에는 CKD, COPD, DM 하이퍼텐션 이런 코모비티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시스테믹 스크리닝을 한번 권고는 해볼 수 있다. 이것도 2A 정도, 강한 권고는 아니고 약하게 권고를 해볼 수 있고, 그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은 오퍼튜니스틱 스크리닝, 의사를 직접 대면하거나 환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스크리닝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해 보면은 AFib라고 하는 게 얼리 다이어그노시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이걸 많이 찾아줄 수 있는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검진을 했을 때 환자가 좋아졌다는 보고는 아직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고위험이고 심방세동이 잘 생길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항응고 치료를 하고 얼리 리듬 컨트롤 했을 때 환자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VT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워치 가지고 찾을 수 있다, 뭐 AT나 AVNRT 이런 부정맥들을 찾을 수 있다, 하트 페일리어 환자를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마파 투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AFib 있는 사람들한테 너 항응고제 먹었니? 너 오늘 약 잘 먹었니? 너 심박수 오늘 높다. 병원 가봐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계속 해준 앱이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을 적게 가도 되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이것도 재밌는 연구인데 덴마크에서 CPR 상황이 딱 되면은 주변에다 쫙 얼럿을 뿌리면 시민들 중에서 그 앱을 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CPR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달려오게 하는 그런 응용을 해보니까 그 저거 119가 오기 전에 한 반 정도는 119가 오기 전에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CPR을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연구도 있고 해서 모바일 헬스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퍼져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것들이 또 계속 연구되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웨어러 가능한 디바이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핸드헬드, 스마트워치, 웨어러 패치, PPC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강의록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리드미아를 많이 찾아내게 할 수 있고 특히 과거 전통적인 심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정보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또 어떤 환자한테 어떻게 적용했을 때 환자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